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이제 아동문학의 이해 2강이 되겠습니다. 2강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 앞 시간에 이제 어떤 아동문학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국 아동문학을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동문학이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아동문학이 유입됐고 그것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개괄하는 형태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한국 아동문학의 이해이기 때문에 한국 아동문학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돼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한국 아동문학의 개관에서 문학예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아동문학이긴 하지만 문학이죠. 그러면은 이 문학예술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느냐 했을 때 총 세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리학적 기원설이라는 게 있죠. 심리학적 기원설. 그래서 예술 충동을 중심으로 예술의 발생을 고찰한다는 겁니다. 예술 충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미학적인 미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충동이 결국 예술을 발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모방 본능설, 유희 본능설, 흡인 본능설, 자기 표현 본능설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모방 본능설이라고 했을 때 모방 본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모방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 모방,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예술로서 그려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 어떠한 그 유물들을 보게 되면 암각화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었죠. 암각화. 그러니까 암각이죠. 어디에? 그 바위에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그러면 그 바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라는 것이 뭘 나타냈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어떠한 행위하고 있는 그 인간의 행위 모습을 그려낸다거나 혹은 이런 거죠. 그 뭐 이를테면 농사 짓고 있는 소의 모습을 그려냈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소를 왜 그렸을까요? 어, 그렇죠. 서로 하는 것을 일종의 뭡니까? 그려보고 싶다라는 모방 본능이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게 바로 모방 본능설이랍니다. 그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쟤 똑같이 한번 그려보고 싶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술의 형태에 있어서 처음에 예술의 출발이라는 것은 결국 모방 본능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대표적이죠. 대표적 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초상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상화가 뭡니까? 그렇죠. 나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그려내는 거죠. 왜 똑같이 그려내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방 본능이라는 거죠, 일종의. 모방 본능 때문에 똑같이 그려내려고 하는 초상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모방 본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희본능설이라는 것은 재미죠, 재미. 유희. 재미를 추구하는 그 가운데서 예술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유희, 즐기려고 한다는 거죠. 즐기려고 하는 거. 재미를 추구해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에서 예술이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유희 본능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흡인 본능설이라는 것은 똑같이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그 행위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같이 따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흡인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거 따라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러한 본능이 작동을 해서 예술을 시작하게 됐다는 게 흡인 본능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 본능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 드러내고 표현해내고 싶어 하는 본능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모방 본능, 유희 본능, 흡인 본능, 자기 표현 본능이라 해서 다 뭡니까? 뭐가 붙습니까? 본능이라는 게 붙죠. 본능. 그럼 본능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러면 심리학적 기원설이라는 것은 결국 예술을 인간이 만들어냈더라는 것은 바로 심리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학적 기원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발생학적 기원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의본능설, 인간이 어떠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한다는 그 유의본능들에 대한 비판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 본능,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발생학적 기원설이라는 것은 실제 생활이죠. 실용과 실제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예술이 발생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다? 그렇죠. 실제 생활을 해봤더니 그 생활 안에서 실용, 필요에 의해서 예술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각화 같이 그렇게 그려냈던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려냈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뭐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어떠한 동물의 모습을 암각화로 그려놨다 그랬을 때 그것은 야, 저 동물의 모습을 똑같이 그려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작동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발생학적 기원설 입장에서 본다면 뭘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야, 저 동물 내 거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 모습 이를테면 내가 여명훈이다 했을 때 여명훈이 것 해가지고 여명훈이 모습 그려놓고 그 옆에 내 소 2마리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후 세대들이죠. 후 세대들이 그 동굴의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은 그 뭐지 모방한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후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솔직히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에 그려놨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걸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 기원설에 따르면 그거는 인간 본능에 의해서 그려놓은 것이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발생학적 기원설에 의하면 필요죠. 필요. 실용이죠. 실용. 실제 생활 안에서. 그러니까 내 소가 2마리라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놓고 싶었기 때문에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후세대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그린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의 예술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술이라는 게 발생됐다고 보는 게 바로 발생학적 기원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발라드 댄스설이라는 것은 심미성, 앞서 얘기했던 심리학적 기원설과 실용성, 발생학적 기원설이 결합된 형태로서 발라드 댄스에서 예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둘이 합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어떠한 그 제2 형태라는 것들이 있죠. 뭐 고구려 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예술이 미분화 상태로 섞여 있다가 인지와 신미감의 영향으로 분화되고 발전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제천 행사, 제2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필요죠, 필요. 내 필요죠. 실용수적 측면이 강조된 거 아닙니까? 왜? 제사를 지내야지만 하늘에서 뭡니까? 하늘이 내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날씨를 좋게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곡식, 식량을 얻게 되는데 좋은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실용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종교 의식을 하다 보면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 안에 뭡니까? 신미성이라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TV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옛날에 어떠한 그러한 재래 의식들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혹은 그것이 복원돼 가지고 재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떻습니까? 아름답지요. 아름답지요. 자, 우리가 이제 승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무가 뭡니까? 그렇죠. 스님들이 추는 춤이죠. 그럼 그 스님들이 추는 춤을 보면 춤이라는 건 뭐예요? 아름다워야 돼. 신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이 무뚝뚝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를 갖다가 어떤 하고 있다라면 그걸 우리가 춤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댄스라고 얘기 안 하죠.
거기 안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댄스라고 인정을 하고 춤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발라드 댄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에 의한 실용성과 그것을 추는 과정 안에서의 신미성이 결합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출발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발라드 댄스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아동문학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떠한 그 문학, 예술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총 세 가지의 학설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아동문학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죠. 아동문학은. 그랬을 때 이 아동문학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원시 종합예술에서 분화된 구비문학의 본질적 속성에서 찾아진다. 그러면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구비문학과 대조되는 형태로 기록문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 기록문학이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기록문학이 더 수월했을까요? 구비문학이 더 수월했을까요? 당연히 구비문학이 더 수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비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유동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돼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구비문학의 하나인 우리가 구지가를 한번 봅시다. 거북아 내 머리를 내놓아라 라는데 구지가 그것이 뭡니까? 의미하는 그 노동요죠.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을 할 때 노래를 왜 부릅니까? 노동의 고통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즐겁게 노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즐거움을 가지고 그 노동이 가져오는 고통을 감쇄시키면서 노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노동요를 불렀다는 거죠. 그럼 그 노동요가 일종의 구비문학으로서 원시 종합예술의 하나의 형태로서 존재하고 노동을 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고 이렇게 이불과 입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동문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적 유사성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설화는 동화의 형태로 변화가 됐던 거고 무가나 민요 같은 것은 동요나 동시의 형태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화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화를 놓고 봅시다. 신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화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단군 신화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건국 신화죠. 건국 신화. 고구려 백제 신라라 그랬을 때 고조선은 뭡니까? 그렇죠. 단군 신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고주몽 신화가 있죠. 그 다음에 신라는요. 박혁허세, 김할지 신화가 있죠. 그 다음에 백제 온조왕은 어떤 신화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고주몽에서 이렇게 파생돼 내려왔기 때문에 신화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이제 신라라든지 고구려 혹은 고조선을 보면 다 신화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럼 그러한 신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신비한 이야기죠. 그럼 신화라는 것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고 그것을 왜 만들었나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신화라는 것이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신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하늘 신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국가를 세우는 것은 어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신화라는 것이 결국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들이 있죠. 말도 안 되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단구신화를 보세요. 단구신화. 곰이 뭐합니까?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었더니 뭐가 돼? 웅녀가 되죠. 웅녀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그 웅녀가 또 누굽니까?
환웅과 결혼을 해가지고 환인과 해가지고 환웅을 낳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고조선의 어떠한 시초로서 당군왕검이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실현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실현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신화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왜요? 그냥 뭐 옛날에 고조선에 그러한 신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고조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원래 어떤 토템이죠. 토템. 그러니까 곰 토템을 믿고 있던 부족과 어떤 태양 토템을 믿고 있던 부족이 호랑이 토템을 믿고 있던 부족을 쫓아내가지고 그 땅에서 쫓아내고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국가 형태를 만들어서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된 거죠. 그게 원래 역사 안에서의 고조선의 건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을 뭡니까? 그렇죠. 신화의 형태로 바꾸었죠. 그래서 그것이 신화로서 전승되어 왔죠. 구비문학으로. 설화의 형태로서. 동화도 똑같죠. 동화의 내용이라는 것이 물론 현실 안에서의 생활 동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화가 더 많지요. 신화적 요인들이 가미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흔히 과거의 구비문학 안에서 나왔던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의 형태가 동화 안에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동문학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바로 아동문학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설화의 형태로서 동화로 전승돼가지고 만들어졌고 무가나 미녀라는 것이 동요와 동시의 형태로 발달됐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동문학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은 한국 아동문학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태동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쭉 그냥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와 같은 형태로 한국의 아동문학이 흐름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태동 초창기가 있죠. 그래서 1908년부터 1922년인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국의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들어왔던 게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했을 때 기독교 전파를 통한 신문학 운동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같이 펼쳐지게 됐던 신문학 운동에서 아동문학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 작품의 번안 소설을 통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럼 번역과 번안 했을 때 번역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런 거죠. 영어로 번역을 한다라는 것은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어서 하는 게 번역 소설이죠. 번안 소설은 똑같은 그 내용인데 그것을 한국적 주인공화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번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톰이 주인공이었어요. 번역 소설에서는. 그거를 번안 소설에는 뭡니까? 한국적인 이름 철수가 주인공이에요. 라고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은 똑같은데 그 안에 뭡니까? 한국적 생활 양식, 이름이라든지 생활 양식들을 바꾸어서 소설을 약간의 개작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번안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작품인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런 것들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소개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신문학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아동문학의 어떠한 태동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편 우위 동화인 안국성의 금수회의록이라든지 최남선에 의한 최초의 아동 잡지 소년이 창간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한국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발흥형성기 이것은 바로 소파 방정환의 출현에 따른 본격 아동문학의 부흥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소파 방정환의 출현이라는 것은 아동문학에 아주 커다란 어떠한 일대의 변혁을 일으키죠. 이 소파 방정환이 한 일 중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어린이라는 호칭을 일반화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해가지고 아동의 어떠한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날 제정이죠. 그 어린이날 제정을 통해서 어린이의 어떤 인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본격 아동문학 잡지인 어린이를 발간해가지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부흥하게끔 일조를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어떤 아동문학도 여러 편 창작하게 되죠. 그래서 뭐 창작 탐정소설 같은 것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77단의 비밀 같은 뭐 방정환의 탐정소설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극의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 되겠죠. 77단의 비밀이라는 그 아동 그 드라마가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은 근데 이제 일찍 죽지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작품 활동이 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 살아있던 시기에 보였던 여러 활동들이라는 것이 어떤 아동 문학을 부흥시키고 발흥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파 방정환 하면 어린이 이꼴 어린이라고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아동 문학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잡지에 죄송합니다. 신진 작가의 작품들이 창작 발표되고 또한 유통되면서 아동 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환 혼미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아동 문학의 어떤 순환 혼미기가 아니라 한국 문학 전체에 있어서 어떤 순환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에 의한 민족 말살 정책에 따른 신문과 잡지의 폐간에 따른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키고 한국말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죠. 이 시기에 오게 되면. 그런데 이 시기에도 근근히 작품이 발표되면서 아동문학의 맥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 앞선 어떠한 그 방정환 시기에 있었던 그 시기와는 좀 대조되게끔 아동문학의 맥은 이어지고 있지만 활발한 어떠한 아동문학의 활동은 없었던. 물론 이제 이 시기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역시 암흑기를 맞았죠. 그리고 1950년대 해방 후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대립에 따라서 아동문학 역시 어떤 좌우의 대립이라는 게 좀 심화되었죠. 그래서 그 좌우 대립에 의한 문학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문학 단체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혼란을 겪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순환 혼미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게 이제 통속 팽창기가 있습니다. 통속 팽창기. 통속 팽창기 이게 통속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대중통속 소설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대중통속 소설이 확산되었다. 통속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문학성보다는 재미, 흥미 위주의 어떠한 그러니까 흥미 위주의 소설 창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문학 작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50년과 60년 시기라는 것 자체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고 재미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대중통속소설이 확산되게 됐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월북과 월남에 의한 문단의 재편이 일어났었고요. 참신한 신인들이 등단하게 되고 더불어서 아동문학회와 한국동화작가협회가
발족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 시기에도 역시 아동문학은 꾸준히 발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정리형성기인데요. 1961년부터 1975년 이 시기는 어떤 문학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바람, 그러니까 어용주의와 교훈주의로부터의 탈피를 모색했다는 것은 문학의 주체성, 그러니까 도대체 문학을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문학이라는 것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렇죠. 어떤 정치적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유당 정권의 붕괴라든지, 그 다음에 박정희 독재 정권의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학 역시 어떠한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학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문학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창작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 시기가 바로 이 정리형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숙 발전기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시기는 지금 1976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 전문지의 창간을 통한 아동문학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신인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에 따라서 다양하고 풍부해진 아동문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향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총 6단계 정도로 한국의 어떤 아동문학의 시기 구분을 해봤는데요. 아주 이제 단순화시킨다면 처음에 그러니까 개화기 때 뭡니까? 아동문학이 신문학과 더불어서 들어와가지고 발흥이 됐던 거고요. 그것이 어떤 방정환을 시기로 해가지고 아동문학이 아주 활발하게 창작되고 했던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40년대, 50년대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암흑기가 오게 되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암흑기가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50년대를 지나서 60년대에 오게 되면 뭡니까? 통속성을 가진 시기, 재미 위주의 어떠한 그 문학 창작이 이루어진 시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년대 오게 되면 이제 그러한 재미 위주를 이제 버리고 본격적으로 아동문학 안에서도 문학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고찰해보고 되짚어보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숙 발전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아동문학이 하나의 문학으로서 정착이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총 6단계로 아동문학의 한국 아동문학의 단계를 설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적 구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 시기에 이러한 아동문학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한국 아동문학의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그 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3가지 학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원시 예술로서 구비문학과 더불어서 아동문학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한국의 어떠한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6단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1강과 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아동문학에 대한 감이 좀 오십니까? 감이 오세요? 물론 이제 2주를 듣고 나서 아동문학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이해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2주 들었다 그래가지고 아동문학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아동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현재의 어떠한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혹은 한국 안에서의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유입되었고 그 다음에 이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문학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학기 동안에 이와 같은 아동문학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은 각론이죠. 각론.
강론으로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동요라든지 동시라든지 동화라든지 혹은 아동 극이라든지 혹은 아동 소설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강론 형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론 형태로서 아동 문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동요, 동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창작되어진 것들을 접해보고 그것을 시청을 통해 서 영상 시청을 통해서 이해해 봄으로써 아동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는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영상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2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고.